네, 1년 4개월 만에 안철수 전 의원이 돌아왔습니다. 안 전 의원이 실용적 중도 정당을 만들겠다며 이번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안 전 의원의 복귀가 석 달 남은 총선과 야권발 정계 개편 논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법무부가 오늘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중간 간부 인사를 논의합니다. 인사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관욱 개명대 교수, 정태근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 전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안철수 전 의원 돌아왔네요. 예, 1년 4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정치를 다시 하겠다는 겁니다. 어제 공항 장면 보셨죠? 예, 극장에서 뭐 큰절로 인사를 하는 모습도 봤고요. 예전만한 인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지자들이 환호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어느 국회의원 이야기처럼 정말 기회를 잘 포착해서 적절한 시기에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귀국하는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시기는 아주 잘 잡았죠. 어쨌든 뭐 설 민심을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를 노린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좀 달라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어떤 면에서 어제 보셨어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큰절을 하는 그 과거에 보면 그 안철수 전 대표가 했던 행태랑은 조금 다른 것 같고요. 또 뭐 악수도 하고 뭐 이런 지지자들한테 인사도 좀 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스킨십을 좀 늘려가려고 하는 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조금 뭔가 가는 길이 선명하지 못했다. 뭔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비쳤었는데 어제는 중요한 어떤 의문점에 대해서 선명하게 좀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해지려고 하는 측면에서도 좀 달라지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예컨대 제일 중요한 것이 정당 만들 것이냐, 또는 뭐 총선 출마할 것이냐. 그리고 더 이제 관심이 쏠렸던 것이 보수 통합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 근데 여기에 아주 뭐 굉장히 명쾌하게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달라지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좀 비춰지고 싶다. 뭐 이런 것이 어제 제 느낌이었습니다. 예, 1년 4개월간 글쎄요, 많은 공부를 좀 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저는 많은 공부를 하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 뭐 나온 메시지의 수준이라는 게 이제 중도 실용 정당을 하겠다. 그리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국정운영 폭주를 저지하겠다. 그리고 뭐 정치권의 혁신을 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거든요. 근데 물론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을 하고자 하는 유권자들 중에서 예를 들면 보수 정치권에 마음을 두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적어도 좀 1년 4개월 정도를 이제 준비하고 오셨으면 과연 한국 사회의 문제를 정치인, 특히 지도자 안철수로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보다도 좀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으면 좋았을 거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마크롱 대통령,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을 얘기하는데 의석 하나 없이 대통령이 됐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크롱 대통령은 사회민주당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사회적 자유주의를 들고 나와가지고 소위 연금개혁, 노동개혁을 하면서 실제로 프랑스의 개혁을 주도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과연 어떻게 개혁해야 될 것인가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던졌으면 1년 4개월 동안 오더니만 많이 내공이 쌓였다. 지도자로서 좀 준비가 됐다. 이런 느낌인데 어제 메시지만 가지고는 조금 상당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이 담긴 메시지가 담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나왔던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이번 총선에 불출마한다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가장 예상 밖의 어떤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이 이제 출마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했는데 불출마를 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메시지가 아주 잘 깔려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뭐 호남 민심에게 부응을 못했고 바른미래당의 어떤 책임에 본인의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뭐 그런 것에 반성의 차원에서 이제 불출마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뭐 아주 명확한 메시지는 본인은 대선에 올인하겠다. 그러니까 모든 역량을 이번에 중도 실용 중도 정당의 어떤 이 착근 여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대선에 집중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저는 들렸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 상황에서 한석, 자기의 어떤 의석이 중요하지 않다.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하냐면 할 수 있냐면 지금의 야당이나 여당의 대표들, 차기 주자들과의 차별화에도 조금 느낌을 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뭐 예컨대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종로에 출마한다.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 어디 출마한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출마하지 않고 뭔가 당을 위해서 올인하겠다. 뭐 이런 메시지가 좀
좀 차별적인 어떤 메시지도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겠다. 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정 의원님 총선 불출마 뭐 현실적인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요? 어떻든 뭐 안철수 대표 본인은 대선을 향한 과정들을 분명히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고 실제로 이제 대선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대략 2022년 3월 달에 대선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내년 이맘때쯤부터 대선 레이스는 시작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 총선에서 교두보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실은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가 굉장히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특히나 현재 지금 바른미래당 내지는 뭐 거기에 있는 소위 안철수 계보라고 하는 의원들이 이번 총선에서 과연 어떻게 소위 국회에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을 넘어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지금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 지난 그 20대 총선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대약진을 한 거거든요. 지역구에서 25석 비례대표 득표율로 2등을 해가지고 13석을 얻어가지고 무려 38석을 얻은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러면 이번에 25석의 지역구 의석들을 그때처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안철수계 의원 내부에서 통합은 안 하지만 소위 보수권과 통합은 안 하지만 그래도 범야권의 후보 단일화 문제는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일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대선 주자로 도정을 분명히 하겠다라는 것은 뭐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데 문제는 자신과 함께하는 앞으로 창당을 하든지 아니면 바른미래당을 접수를 하든지 그 세력들이 과연 총선에서 성과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거에 대한 답을 내놔야 된다는 거죠. 같은 연장선상에 여쭤볼 만한 질문 같은데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계 세력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어제 이야기가 실용적인 중도정당을 만들겠다. 물론 여러분들과 신당 창당에서는 논의를 하겠다 했습니다만 결국 바른미래당을 또 리모델링하는 것보다 독자 신당 쪽으로 가닥이 좀 잡혀가는데 이게 지금 여건상 될까? 많은 분들이 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은 바른미래당의 당권 문제를 검토를 할 겁니다. 다만 이제 손학규 대표께서 쉽게 당을 내줄 생각이 없는데 지금 바른미래당이 사실은 당을 급주하는 과정 속에서 당원 자체가 굉장히 어설프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전당대회를 소집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대표가 버티면 물러나게 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아마 또 손학규 대표도 일정 정도 뭔가 본인의 역할과 지분에 대한 부분들이 타협이 이루어지면 손 대표 스스로가 당을 이끌어가기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대표를 넘겨줄 수도 있고 만약에 그것이 이제 잘 안 되면 독자 창당을 하겠다라는 형태로 가겠지요. 갈 텐데 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소위 범보수권과 통합은 안 하겠다라는 것은 분명히 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타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많은 당선자를 내는 것이 과거처럼 3자 구도로 가능할 것인가? 저는 오히려 만약에 자유한국당이나 새보수당 등등이 통합을 하거나 후보 단일화를 할 때 당신들에게도 예를 들면 안철수계 의원들에게도 일정 정도 지분을 할애해서 이전에 민주당과 정의당이 후보 단일화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후보 단일화를 하자라고 하면은 거기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뭐 사실 손학규 대표도 안철수 의원이 돌아오면 모든 직을 내놓고 물러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바 있기 때문에 안 전 대표가 이렇게 돌아올 때는 사전에 이제 손 대표와 이런 이야기는 좀 다 이야기를 하고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 돌아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복귀 이후부터 벌써 당 내홍 이야기가 또 불거지고 나면 돌아오는 그 효과가 좀 많이 반감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뭔가 협의를 해가지고 온 건 아니고요. 마크롱 얘기를 한 거는 의미가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의원 없이도 출발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바른미래당의 의원들을 갖고 출발하면 좋겠죠. 그리고 제3지대 가가지고 다른 지금 뭐 여러 당당들이 사실은 합쳐야 될 어떤 필요성들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필요성을 이제 자극하는 중심이 되겠다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대치 국면이 길어지면서 중도가 뻥 뚫려 있거든요. 그 영역을 잘 포착해가지고 지금 왔고 그런 과정 속에서 중도와 부동층이 확 늘어난 상황.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에게 집중하는 이유는 바로 이 영역이 비어
비어 있기 때문인 것이고 이 영역을 잘 점유해서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의원 없이도 여기서 제3지대에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여기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엔 그 정당을 만들어냈을 때 들어가는 인물이 누구냐. 그러니까 진짜로 참신한 인사들을 끌어모을 수 있느냐는 부분. 더 중요한 것은 그 정당의 를 채울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지금같이 새 정치가 뭔지도 아직도 모르는 그거를 계속 일관된다 그러면 국민들은 바로 실망할 것이고 만약에 어떤 내용 있는 것들을 여기서 채워나간다면 사실은 파급력을 좀 가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교수님 보시기에는 보수 통합에 관심이 없다는 말이 정말 진정이고 이렇게 보시는지 박형준 혁신통합추진위원장 글쎄요, 나중에 만나면 연대에 대해서 생각이 좀 달라질 거다.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뀔까요? 그러니까 박 위원장 희망사항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공화당부터 안철수까지 이게 불가능한 거를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매우 정치공학적인 건데 안철수 전 대표가 오기 전부터 혁신이 우선이고 정치공학적인 부분은 거부한다. 이렇게 얘기를 이미 선을 그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범여권이 이제 보수 쪽에서 바라보는 그런 희망사항과 지금 안 대표가 바라보는 이 정국의 어떤 구도가 좀 많이 다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길게 보면 우리가 지금 안 전 대표는 계속해서 대선을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대선은 어떻게 보면 천하지 3분 대계예요. 나눠서 가운데를 차지하고 거기에서 입지를 구축하고 그때부터 이제 보수로 갈지 진보로 갈지 자신이 주체가 돼가지고 할 것이 훨씬 더 유리할 텐데 지금부터 보수 통합에 들어가가지고 원어브댐이 돼가지고 주도권 싸움을 한다. 이미지고 뭐 실리고 모두 다 자신이 가질 게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고 보는 거죠. 안 전 대표가 귀국 후에 첫 행보로 지금 광주를 택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그거는 뭐 그냥 관례적인 그러니까 뭐 현충원 갔다가 그리고 어떻든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주의를 전환시킨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의적 표현인 것 같고 안 대표의 행보와 관련해서는 본인은 보수 통합에 위치하고 싶지 않은 것은 분명하지만 실제로 주장하는 내용을 뜯어보면 또 별로 차이도 없어요. 예를 들면 어제 기자회견 했을 때 첫 번째 과제를 뭐 이야기하고 했냐면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국정 운영의 폭지를 저지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두 번째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세 번째에 정부의 규제를 혁파해 개인의 창의 도전 정신이 살아나는 역동적 시장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용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제가 제기되는 문제가 통합의 형태로 같이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대선까지의 분명한 경로를 그리고 놓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실제로 주장하는 내용들 보면 그리고 또 마지막에 실용 정도를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이쪽 예를 들면 뭐 범자유주의 진영이라고 얘기하지 범보수권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어떻든 단일화 구도를 만들어낸 다음에 당신들하고도 단일화할 생각이 있다. 그래서 지금 김용호 의장 조금 이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경선 이런 형태가 아니라 당신들한테는 과거에 민주당이 정의당한테 TO를 내주듯이 그렇게 했었잖아요. 충분히 후보 단일화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되면 아마 안철수 본인은 어떻게 할지 몰라도 안철수계라고 하는 출마자들은 이 문제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하자. 이렇게 나올 공산이 큽니다. 예, 보수로 갈지 진보로 갈지 혹은 중도를 택하더라도 중도가 좀 어느 쪽으로 살짝 더 무게중심이 가느냐 이것이 다른 정당들이 바라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초점일 것 같습니다. 다른 정당들은 현재 안철수 전 대표의 귀국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각 정당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위력이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고 제일 이제 공격적으로 나온 것이 대한정당 아닙니까? 이게 돌아온 탕화라는 아주 극단적인 용어를 쓰는데 이해 충돌이 바로 이제 호남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를 배제하고 뭔가 영향력을 최대한으로 감소시켜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그런 평가를 만들어낸 거죠. 반면에 이제 지금 범보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새보수라든가 자한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환영하는 왜냐하면 이제 협력의 대상이고 통합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선거철에 가서 이제 경쟁이 들어가게 되면 서로 굉장히 혹독한 비평을 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의 어떤 평가가 가장
가장 지금 적절하다. 왜냐하면 위력이 제한적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2012년 뭐 그 시기로 처음 정치할 때로 돌아간다 그러면 뭐 철수 생각 얼마나 파괴력이 컸습니까? 그 당시에 느꼈던 어떤 영향력과 지금에 돌아왔을 때 영향력이라면 굉장히 위축돼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걸 감안한다 그러면 새롭게 초심으로 돌아가서 시작하는 것이 안 전 대표가 해야 될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연스럽게 보수통합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당과 새 보수당 이 통합 방식을 두고 뭐 갈등이 많습니다. 오늘 하태경 의원이요, 책임 대표죠. 한국당 오늘까지 양당 협의체 안 받으면 각자의 길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양당 간에는? 지금 새로운 보수당이 주장하는 바는 상당히 좀 강경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안철수 대표하고 바른미래당을 만들 당시에 그 당시에 소위 유승민계라고 하시는 분들은 의원 수가 9이었고 이쪽은 28이었는데 이제 거의 1대1 당대당 통합을 한 거를 생각하고 있는 건데 지금 굳이 무슨 우리공화당이든 뭐 이현주 의원이 만든 신당 이런 걸 따지지 않더라도 그런 형태의 완벽한 당대당 통합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그 공관위원장으로 임명된 김용호 의장 얘기는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한 다음에 기본적으로 민주적 경선을 통해 가지고 후보를 선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혁신 작업들이 혁신통합위원회 박형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데가 잘 안 된다고 한다면 아마 당대당이 아니어도 다른 테이블을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특히 연말에 이제 소위 4+2 체제가 계속 강공 드라이브를 하고 독주를 하고 특히나 지지난주에 있었던 검찰 인사가 진행되면서 전체적으로 야권 진영에는 어떻든 단일화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심판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단일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압력이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무작정 우리 당대당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는 어렵고 반대로 자유한국당에서도 지금 이번에 김용호 위원장을 공관위원장으로 하면서 공천권도 넘겨주고 맞는 걸 했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적 쇄신의 문제를 포함해가지고 황교안 대표가 더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주면 저는 뭐 어느 지점에선가는 실마리가 열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용호 공관위원장이 내가 잘 알기 때문에 한번 좀 만나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김 위원장이 나서서 어떤 이야기를 한다면 좀 달라지는 부분은 있겠습니까? 김용호 위원장님은 일단 통합 문제를 먼저 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뭐 통합 문제는 아직도 시간이 좀 있는 문제고요. 지금 이제 오늘 뭐 사설도 그렇고 김용호 위원장님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김용호 위원장님이 이제 뭐 자신을 버린 마음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정치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인터뷰를 한 걸 보면은 사형수의 심정으로 TK 지역에 눈물의 칼을 휘두르는 게 내 운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33% 지금 한국당에서 약속한 게 국민들한테 약속한 게 33% 인적 쇄신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구에서 처음으로 정정섭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을 했는데 지금 김용호 의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정을 원칙으로 하되 50%까지 물갈이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평가의 기준이 지역구에서의 평이 아니고 소위 보수 정치 세력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제대로 했는가를 평가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김용호 위원장의 주력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당내의 물갈이를 넘어서서 소위 한국당의 판을 가는 작업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집중을 하고 그렇게 집중을 하면 통합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여지가 넓어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마 굉장히 고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제가 보니까. 민당과 한국당, 공천, 물갈이, 뭐 판갈이 좀 볼거리가 생겼습니다. 특히 원혜영 공관위원장과 또 김용호 공관위원장 스타일 같은 면도 있지만 다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큰 그림, 빅피처
좀 안 좋은 말로 하면 살생부도 있을 수 있잖아요.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도 있을 것 같고요. 두 사람이 어떻게 한국당과 민주당에 대한 어떤 공천 관리해 나갈 걸 보십니까? 저는 이번에는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많다. 그러니까 물갈이를 대폭하고 혁신 공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우리가 사실은 이 학습 효과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2016년 새누리당 공천이 사실상 가장 최악의 공천이었고 그것이 새누리당의 패배로 바로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공천만 잘해도 이 총선 승리를 절반은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혁신성이 얼마나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김영호 위원장 같은 경우도 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원혜영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공정과 투명. 그래서 20%는 무조건 공개해서 이제 탈락시키고 그 다음에 혁신 이 후보들 많이 끌어오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분의 어떤 뭐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건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 것이 어떻게 실천이 되느냐의 문제거든요. 나중에 가가지고 뭐 지금 김영우 위원장 같은 경우에 거의 정권을 받았다 그랬는데 또다시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 다른 어떤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국민들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뭔가를 혁신 공천을 해줄 때에만 그것이 국민들에게 어떤 시선에 맞아 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의 동력이 돼가지고 총선을 치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공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진박이라고 할 수 있는 초선의 정종섭 의원이 총선 불출마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TK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내 TK 의원들은 스스로가 내려놓지 않으면 아마 김영호 의장님 아까 제가 말씀을 설명드렸잖아요. TK 지역에 눈물의 대한, 칼을 휘둘르겠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소위 보수 진영 내에서 그 문재인 정부가 맞서 싸우려면 거기에 핵심인 TK 진영의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준을 삼는 것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장애 집회 열심히 하고 지역구의 평가가 좋은 게 아니라 국회에서 정말 정책적으로 보수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느냐 이 문제를 지금 평가하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김용호 의장님께서 그냥 원로 정치인 국회의장을 한 정치인이 아니고요. 저 원로급에서 가장 자유한국당 내에서 예를 들면 이 새로운 산업이나 IT에 대해서 굉장히 지식이 높은 분이고 지금 자유한국당의 디지털 시스템을 처음으로 만드신 분이 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상당히 정교한 기준으로 대구 지역부터 경북 지역부터 물갈이를 하겠다라고 해서 근데 어떻든 분명히 저분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공정하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 기준과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아마 당의 실무자들과 상당히 지금 집중하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김형우 위원장이 이렇게 눈물의 칼을 TK 지역에 들이댈 수도 있다라는 말을 했고 거기에 또 정종섭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앞으로도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런 불출마 선언이 또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예, 저는 충분히 그럴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나중에 예를 들면 뭐 통합이 될지 단일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유승민 대표에 대해서도 계속 대구에서 출마하는 것이 맞냐 이런 문제 제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자유한국당 이전에 새누리당 한나라당 시절 마찬가지인데요. 영남에서 재선 3선 정도 하면은요 다들 올라와야 됩니다. 거기는 그냥 조금만 노력하면은 마치 다른 지역인데 그 비례대표보다 더 편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마 어떤 기준을 만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 욕심 같아서는 그래요. 이번에 자유한국당에서 영남에서 3선 이상 하면 서울로 올라오시든지 출마를 안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이런 기준을 만들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김영호 위원장의 공천의 성과는 결국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TK 공천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몇 달 전인가 한 달 전인가 당무감사를 했잖아요. 당무감사에서 TK 의원들이 최하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공천을 못 받을 점수. 그러니까 당무감사라는 거는 대상이 누구냐면 당원과 거기 지역의 유권자들, 이제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느냐는 건데 사실 당선 가능성이 높을수록
뭐가 낮아지냐면 거기에 대한 노력이 낮아져요. 유권자들에 대한 정치적 서비스의 노력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 한국 정치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이라는 것이 결국엔 시장에서만 도입돼야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엔 정치 영역 또는 사법의 영역, 모든 영역에서 사실 경쟁이 도입돼야만 거기에 소비자나 유권자들이 사실은 득을 보고 원하는 것을 얻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TK 지역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사실은 불리한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그래서 이번에는 김영우 위원장이 만약에 여기서 대폭 물갈이를 하거나 혁신 공천을 한다 그러면 사실상 국민들의 이목을 좀 끌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공천 작업이 한창 진행될 것 같고요. 또 인재 영입도 계속되고 있죠. 민주당은 10호, 그렇죠. 한국당은 4호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청년 쪽에 더 많은 좀 관심을 더 갖고 비중을 두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투표 연령 낮아지는 그 부분인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영입 인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렇죠. 지금 10호, 4호 이렇게 돼가고 있고 오늘도 이제 판사 한 분과 정치평론가 한 분이 영입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 청년에 대한 어떤 이 영입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청년들이라든가 젊은 층들의 어떤 이해관계가 정치에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도권에 유입시켜서 그들의 어떤 이해관계라든가 그들의 세상을 좀 더 제도권이 반영시켜 줄 수 있는 기회를 넓혀가겠다 이런 건데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것이 결국에는 이 당이든 저 당이든 마찬가지예요. 공천이라든가 어떤 선거에 앞서서 뭔가 이렇게 데코레이션하는 그러니까 이 당의 이미지를 어느 정도 쇄신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당에 들어가서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들이 정치의 주체로서 활동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실질적인 어떤 주체적인 역할을 하고 입법 활동을 하고 당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 소프트웨어들 이런 분들을 채워서 그 분들에게 역할을 맡기는 것이 그렇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것이 담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면을 같이 추구를 해야 된다. 예, 영입할 때는 화려했던 이벤트가 있지만 그 이후에 되고 나서는 그럴 공간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저는 지금 특히 사법부에 계셨던 분들이 계속 민주당으로 출마를 하겠다고 나서는 거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사법농단을 폭로했던 분들이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 이런 예를 들면 지금 그 양수대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판결 지연됐다고 폭로했던 이수진 판사가 지금 이제 민주당 이전에 입당을 해가지고 영입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양수대 대법원장의 이제 그 헌정유린이라고 비판했던 최기상 북부지법 부장판사도 지금 곧 입당을 지금 타진하고 있다고 그러고 지금 이제 그 블랙리스트를 폭로했던 이탄희 부장판사가 지금 이제 영입됐단 말이에요. 근데 사법부를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했던 분들이 바로 정치권에 가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이 과연 우리 헌법 정신에 맞는지 본인들의 얘기가 심지어는 그래서 진중권 교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익제보하고 의원 배지를 맞바먹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지금 이 정부에서 예를 들면 직전에 법무비서관 했던 분이 인권보호연구회에 있었던 김영현 인천지법 부장판사고 그것을 바로 뒤이어가지고 지금 법무비서관 하시는 분이 김영식 부장판사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사법정의를 위해서 목소리를 냈던 것이 그 이후에 과연 정파적인 것이나 또는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위해서 활용되는 것을 과연 국민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본인들도 그렇고 저는 이건 집권당 내에서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익제보가 결국에는 국회의원 배지와 맞바꿔지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거를 이제 그렇게 부정적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동이 되는 거니까 그거를 활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슈라고 봐요, 저는. 그만큼 이제 그것이 중요한 이슈였다. 그러니까 사법농단의 어떤 부분들 이런 것을 사실 밝혔고 이 부분에서 더 이상 재발되지 않게끔 뭔가 정치적으로 제도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당선이 돼서 국회에 들어와서 해보겠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결과론적으로는 얘기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판단할 몫이지 우리가 실적으로 뭐 사퇴를 안 하고서 여기 온 것도 아니고 상권 분립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몫은 결국에는 유권자들이 그 시대에 이렇게 와더라도 이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면 당선을 시켜줄 것이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뭐 판단하시겠죠. 짧게 한 말씀만 덧붙이면은요. 지금 사실은 검찰이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청와대에 대해서 목록을 제시해서 압수수색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청와대가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현직에 있는 판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와대가 거부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 안 하시고 과거에 한참 전에 있었던 소위 양스태 대법원의 문제가 무죄가 났기 때문에 내가 탄핵을 하기 위해서 국회에 들어간다. 과연 이러한 태도들을 국민들이 일관된 연장선상에서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일부 뭐 비판의 목소리를 낸 판사도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알겠습니다. 자, 다른 얘기 할게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새해 첫 수석 보좌관 회의를 개최합니다. 어떤 얘기를 할까요? 첫 수석 수보 회의인데 아무래도 해리스 주한 미 대사 얘기 나올 것 같아요. 남북 협력 굉장히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 관심을 가지고 문 대통령이 추진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한 내용이 좀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별 방북건이고 지금 그 얘기가 나온 배경은 사실 남북 관계도 굉장히 경색이 돼 있고 특히나 북미 협상이 완전히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남북 관계를 먼저 좀 유연하게 해놓고 그 힘으로 이제 북미 관계도 좀 개선시켜 보자. 그 추동을 한국이 좀 해보자. 뭐 그런 맥락에서 이제 개별 관광을 얘기하는 건데 이 해리스 대사가 굉장히 좀 도발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에도 마찬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종북 세력에 둘러싸여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해리스 대사는 지금 외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 외교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런 어떤 불만 사항이라든가 이견을 조정해야 될 거면 다양한 소통의 방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공개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소통 창구가 아주 많습니다. 그거를 공개적으로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뭐 총독이냐 뭐 이런 얘기들 우리가 이제 상상할 수 있는 얘기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해리스 대사가 굉장히 본인의 어떤 원래 직업이죠. 군인의 어떤 부분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외교의 어떤 역할을 충실하지 못하고 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이고 지금 정영 이 실장이 사실은 방미했을 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얘기 분명히 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당시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관계 개선 그리고 협력하는 거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이런 걸 봐야 될 것이고 이 기간이 우리가 이제 며칠 전에 또 뉴스 하나가 뭐냐면 2017년에 전쟁이 날 뻔했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거든요.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에 의해서. 그만큼 이제 사실은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북미 관계가 경색되면 굉장히 상황이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이 언제든지 한반도 주변에서 벌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그거를 유연화시키는 책무가 분명히 있는 거죠. 저는 오늘 대통령께서 남북 문제나 한미 공조 문제는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어제 보도가 나온 게 북한에서는 지금 소위 그 냉면이 목에 넘어가냐고 얘기했던 이성건을 외무상으로 군부 출신을 외무상으로 앉혔단 말이에요. 그거는 미국과 보다 더 강경한 기조로 가겠다 이런 얘기인 거고 해리스 대사가 외교적 결례를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또 이전에 저희가 당정청이 전부 들고 나서가지고 뭐 해리스 대사가 총독이냐 이런 식으로 갈등이 있는 상황인데다가 과연 개별 관광을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얼마만큼 공감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훨씬 더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 조율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지금 구정을 앞두고 있는데 지난번에 그 부동산 가격 문제 그 규제책을 내니까 지금 2008년 이후에 전세금이 최고조로 올라 있거든요. 그래서 설을 앞두고 특히 전세가가 올라갔다는 것은 입학철 앞둔 국민들한테 엄청난 부담이에요. 그래서 지난 정책의 부작용 중에서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해 주시는 게 좋지. 또다시 갈등을 부추기는
증폭시키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오늘은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개별 관광을 하기 전에 한국 정부가 특히나 통일부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다치게 된 배경이 사실 우리의 관광객들이 위해되는 장면들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광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개별적으로 들어가더라도 신변이 안전이 보장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지금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 금강산 시설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통일부는 개별 관광 추진과 동시에 이제 이걸 해도 뭐 왜냐하면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협상을 먼저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가 이제 곧 중간 간부 인사를 또 발표할 것 같습니다. 처음 이제 고위급 간부 인사 발표 후에 검찰 내 갈등도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수위에서의 인사가 발표될 거로 보세요? 어제 저녁부터 시작해서 이미 지금 대검의 반부 부장하고 그 밑에 있던 그 바로 밑에 있는 지휘관하고 예. 크게 이제 갈등이 붙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저는 이미 이제 윤석열 총장이 중간 간부들에 대해서는 인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법무부에 표명을 했고, 그렇죠. 그리고 어떻든 검찰로서는 기본적으로 공소 유지를 계속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미애 장관이 정말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 만약에 대검뿐만 아니라 서울 이제까지 이제 정부와 관련된 정권과 관련된 또는 그 여권과 관련된 수사를 해왔던 부장, 차장, 중견 간부들을 전부 다 인사 이동한다. 수사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되면은 아마 윤석열 총장도 그렇고 검찰 내에서 상당한 저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 자기 진영에 대한 수사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어떤 정권도 수사 도중에 교체를 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 자기 아들들이 구속돼도 수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교체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저는 여권과 청와대가 좀 명심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권 관련 수사에 영향을 미칠지가 가장 관심사일 텐데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지난 18일 날 모 검사 상갓집에서 있었던 반부패 부장과 그 심의관인가요? 예. 예. 그 두 사람의 어떤 항의, 뭐 강력한 항의가 있었고, 뭐 이게 밖으로 이제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일간 어떤 단면을 보여준 거 아니냐. 만약에 이게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런 조처가 만약에 정권 수사 관련해서 영향을 미칠 조처가 나온다면 검찰 내부에 동요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저는 예상된 거라고 봐요. 이 정도로 이렇게 검찰이 새롭게 이제 직제 개편, 그다음에 인사 뭐 대폭으로 된 적이 없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검찰의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기소독점권이라든가 수사종결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유가 되는 상황 아니에요. 공수처랑 경찰하고. 많이 내려놓고 있는 상황에서 저항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기존의 것들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검찰들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저항을 많이 할 것이다. 반면에 뭐 개혁이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또 검찰 개혁이라는 건 하나의 시대적 화두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갈등은 일정 부분 과도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여하이 원만하게 만들어 가느냐는 것은 사실 추미애 장관의 역량에 달려 있다. 지금 뭐 검찰은 많은 부분에서 직제 개편, 인사 이동 다 거부하는 걸로 지금 제시를 해놓고 의견 제시를 해놓고 있어요. 그거를 유연하게 이끌어가는 것도 장관의 하나의 능력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수사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 또 하나가 이제 직제 개편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보는 것 중에 하나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달려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여기와 연동이 돼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이 검사 동일체란 그런 부분. 이 조직 문화 같은 것들이 또 아주 나쁜 것들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개혁이 되는 그런 시점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관옥 계명대 교수, 정태근 전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